4조 3천억 원, F-35A 스텔스기 20대를 도입하고도 3,600억 원이 남는 금액이자 10년에 걸친 KF-21 보람의 개발 비용의 절반입니다. 또한 K2 흑표 537대, K9 자주포 1,075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한데요. 만재배 수량만 600톤에 승조원만 약 300명에 육박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대를 건조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미국 보잉은 대한민국의 4조 3천억 원을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단 4대의 도입가로 제시했습니다. 논란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보잉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2737 피스아이는 이미 우리 공군에서 4대를 운용 중인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입니다. 하지만 2006년 최초로 계약할 때는 총 예산이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17년 만에 보잉에서 코로나19 인건비 인상 등의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더니 어느새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치솟은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상폭인데요. 실제로 2019년 영국이 2737대를 도입하기 위한 초기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총 예산은 2조 4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2년 뒤 수정 계약 때는 가격이 4조 4천억 원으로 2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보잉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심지어 보잉은 그래봐야 2737 아니면 대안도 없는 주제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2737 따위는 손절해버리고 다른 업체에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를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이라도 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억울한 건 화가 나기는 해도 보잉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2737의 우수한 성능은 위태로운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적어도 2022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최근 보잉이 갑질을 제대로 되갚아줄 제안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새로운 옵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잉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음껏 갑질을 일삼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737 피스아이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737의 정식 명칭은 보잉 737 AEWNC로 전폭 35.8m, 전장 34.6m, 전고 12.5m의 최고 속도는 고작 시속 853km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평범한 역에 끼인 보잉 넥스트 제너레이션 737-700 모델을 개소한 것이기 때문에 비행 성능은 민수용 항공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라는 장황한 이름답게 2737의 진짜 가치는 항공관제와 탐지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보잉에서 제작한 이전의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들이 원반 형식의 레이더를 탑재한 반면 2737에는 기다란바 형태의 레이더, 일명 매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독특한 형태의 매사 덕에 2737은 회전 접시형의 원반 레이더 없이도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회전 접시형 원반 레이더는 한 바퀴를 회전하는데 약 10초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특정 구역을 탐지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9초 이상 소요되었던 반면 매사는 상시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360도 전방위 탐지 시 탐지 거리는 약 480km로 서울을 기준으로 북한 양강도 이북 일부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제자리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 범위를 30도로 제한하고 전파를 집중 조사하면 탐지 거리가 740km까지 늘어나는데요. 이 정도면 한반도 전 영역은 물론이고 중국 산둥반도의 북부 전구,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나 나고야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한 번에 3,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게 2737이 최고의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로 평가받는 이유인데요.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중국이 보유한 전술기의 총량이 약 1645대이니 2737 단 한 대가 공중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탐지 범위 내 중국이 보유한 모든 전술기를 포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2737의 항속거리는 약 6,500km인데다 최대 8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서 사실상 빈틈없는 탐지 성능을 자랑합니다. 확실히 성능만큼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 많은데요. 물론 2737의 경쟁 기종들도 충분히 뛰어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들이지만 어딘가 하나씩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일례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봄바르데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한 덕에 항속거리가 무려 10,000km에 달했고 채공시간도 11시간에 육박했는데요. 게다가 공중뿐만 아니라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지거리가 공중 600km, 해상 400km, 지상 200km로 비교적 짧고 전후방 각각 10도씩 탐지 사각이 생긴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ELW-2085 CAW가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360도 탐지가 가능한 대신 탐지거리가 450km로 짧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며겨자먹기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2737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2737은 분명 장점이 많은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지만 단점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심한 문제는 잔고장이었는데요. 2737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도입한 직후 1년 사이에만 무려 353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3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그나마 이 중 208건은 제조사 보잉의 자체 결함으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157억 원에 달하는 결함 관련 보상은 우리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비에만 연간 100일 이상이 소모되기 때문에 2737을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는 현대전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과거에는 경보기가 탐지한 정보를 지상 또는 해상의 관제소로 전송하고 관제소는 또 주변 병력에 명령을 하다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러나 공중조기 경보통제기가 등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관제소가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탐지와 관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에 매우 강력한 레이더 신호로 전투지역 상공을 장악하고 적군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아군기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아군 전투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레이더를 오프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의 레이더 전파 관측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례로 냉전기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기 경보기의 항적만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보유 여부로 한 나라의 공군력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보잉이 아무리 바가지를 씌우고 잔고장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2737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대책은 이런 답답한 상황이 급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사브가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글로벌아이를 들고 찾아온 건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맞춤형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글로벌아이는 1차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사업 때부터 도입이 상당히 유력한 기종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지거리가 짧은 건 단점이었지만 육해공 전 영역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였습니다. 심지어 사브사의 주장대로라면 글로벌아이의 다용도 해상감시 레이더 시스프레이 7500이는 잠수함, 잠망경까지 탐지할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은데요. 이미 2737레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아이 4대를 서포트 개념으로 운용한다면 탐지거리의 부족함을 만회하기도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아이 4대의 도입 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2737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탐지 사각 문제가 끝끝내 글로벌아이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브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 전후면 센서를 추가해 전방향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글로벌아이를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번 거절당했던 사브가 스스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브는 굳이 대한민국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로 역량 높은 방산업체가 많아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 좋기 때문이라면서 사브 같은 기술 중심의 방산업체에게 한국 시장은 최적화되어 있다. 향후 사브가 대한민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로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방산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글로벌아이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폭풍 같은 성장세를 보이는 걸 고려하면 지금 빨리 파트너십을 맺어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사브는 글로벌아이의 개량 말고도 우리 기업에서 직접 글로벌아이를 유지보수하고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면
면허 생산과 수출까지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제작 기술을 대한민국에게 이양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성능이나 가격을 떠나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당초 보잉이 2737 도입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독자 개발론이 불거졌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검토에 따르면 레이더 개발에 12년,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나마 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레이더를 개발하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민항기를 들여와 개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최소 7년이 필요하며 비용도 약 3조 5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브의 기술을 우리가 습득한다면 이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이 KF-16을 면허 생산했던 게 결과론적으로 KF-21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듯이 사브의 글로벌아이를 면허 생산한다면 탐지 전력의 공백 없이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산 전술 수송기를 개발 중인 걸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국산 수송기에 접목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물론 글로벌아이 도입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2737을 운용했다는 걸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미 오랜 시간 우리 공군에서 운용되어 온 만큼 2737의 유지보수 체계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브의 글로벌아이가 추가된다면 시스템을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지비용 측면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